꼭 비싼 앰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앰플이 있다면 바르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속건조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달걀은 먹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특히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날씨가 좀 흐리거나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자외선 A라는 놈이 있어요. 창문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또 오래 붙여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스크팩이 비싸니까 이거 오랫동안 붙여두어야 피부로 싹 다 성분들이 흡수되겠지 해가지고 아예 붙인 상태로 막 잠에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스크팩이 싹 다 마르게 되면 피부에 있는 거꾸로 마스크팩이 뺏어갑니다. 비싼 앰플 없이 속건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속건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막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막 속건조에 좋다는 앰플 비싼 거 막 사서 바르시는데, 사실 속건조를 해결하는 핵심은 뭐 비싼 앰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세안, 두 번째가 보습.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속건조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속건조가 있는 분들의 세안 습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세안이 과도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피부 장벽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손상이 되게 되는데, 세안을 너무 꼼꼼히 하거나 너무 박박 문지르게 되면 이 피부 장벽의 손상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만큼 피부 속에 들어있는 수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증발해 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안을 할 때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약산성 클렌저를 평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세안을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60초 정도 내외로 시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세안을 할 때도 팍팍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이 마찰을 최대한 피하면서 세안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안을 했을 때 혹시라도 노폐물이 잘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속건조를 느끼시는 분들은 얼굴에 이것저것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거나 선크림을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세안 과정도 그만큼 거칠고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건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일수록 평소에 바르는 것을 조금 너무 두껍지 않게 바르면서 간단한 세안으로도 충분히 노폐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습이 중요하죠. 우리 세안을 했으면 이제 보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보습을 하는 이유는 망가진 피부 장벽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도와주고 또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함인데요. 세안하고 나서 너무 시간 텀을 두고 보습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피부 수분이 다 증발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습은 세안 직후에 뭔가 세안하고 나서 피부에 살짝 뽀송뽀송하다는 그런 어떤 수분감이 느껴질 때 바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보습제 성분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라마이드, 이제 콜레스테롤, 이 지방산, 이 세 가지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뭐냐? 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들이거든요. 세안을 했을 때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것을 회복할 때 이 세 가지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피부 장벽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습제 안에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바를 때도 당연히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금 바르고 나 보습제 효과가 없네, 나 크림 발라도 건조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얼굴에 펴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그래도 속건조를 느낀다, 그런 분들은 보습제를 중간중간에 추가로 덧바르셔도 괜찮고요. 저렴한, 꼭 비싼 앰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렴한 앰플 중에서 이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앰플이 있다면 이 히알루론산이 이 수분을 가둬두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이 추가적인 속건조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루틴으로 섭취하시는 피부에 좋은 항산화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 저라고 피부에 좋은 걸 따로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웬만해서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나쁜 것보다는 이제 좋은 것들 위주로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부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된 거, 비타민 C. 비타민 C가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간 과일들, 시트러스 계열들, 귤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그 외에도 키위나 딸기,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섭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야채 싫어하지만 이제 야채를 좀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초록색, 주황색, 이런 색깔 야채들이 있거든요. 당근이나 단호박,
뭐 시금치, 케일 이런 거 안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섭취해 주시면 피부 노화 예방에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안에는 이제 폴리페놀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항산화 물질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이제 도움이 되죠. 견과류 안에는 아몬드, 뭐 호두, 해바라기 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견과류 안에는 비타민 E 라는 항산화 성분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생선도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어나 뭐 고등어나 참치 안에는 이제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데, 오메가3는 이 대표적인 항염 성분이에요. 얼굴에 이제 염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드름이라든지,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뭐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항상 만성 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적절한 오메가3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선 주기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도 피부를 위해서 달걀을 드시기도 하나요? 달걀은 먹죠. 피부를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도 달걀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죠? 단백질이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달걀은 주기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사실 이 단백질이 뭐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죠. 특히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콜라겐, 피부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불리는 이 피부 탄력을 관장하는 주요 요소인 콜라겐이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하루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달걀을 자주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는 N가지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활 습관 중에 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습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식습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이 식이습관이 이 피부 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혈당, 고혈당 스파이크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혈당이 높은 것들이 보통 우리가 당뇨병에서 얘기하는 문제인데, 이 당뇨를 유발하는 것, 당뇨를 심화시키는 것 외에도 혈당이 높으면 이 높은 혈당에 의해서 피부에 여러 가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구성 단백질에 이 당화 반응이 생기게 돼요. 이 당화 반응이라는 게 뭐냐? 이 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에 당이 결합하면서 이 단백질의 기능이 망가지는 현상을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당화 반응은 한 번 생기면 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콜라겐이야말로 우리 피부의 탄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콜라겐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그만큼 피부 노화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화 반응이 언제 생기느냐? 이 당이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혹은 이 혈당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당화 반응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많은 음식,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빠르게 올리는 뭐 GI 지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탄수화물, 이 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이 밥부터 먹기보다는 먼저 뭐 야채 먹고, 단백질 먹고, 뭐 지방 먹고, 이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 음식 종류별로 어떤 순서를 먹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면 패턴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피부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수면 시간이 우리 피부가 회복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적절한 시간에 자는 것이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 건강에 중요한 호르몬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성장 호르몬, 또 한 가지는 이제 멜라토닌.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다 우리가 수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주로 이제 밤 10시에서 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피크를 찍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12시 이후에 취침하는 거, 너무 늦게 자는 거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통 10시에서 11시 전에 취침에 들어서 충분한, 하루에 한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피부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선크림 얘기도 조금 했었는데요. 선크림을 언제 발라도 되느냐, 혹은 언제 바르지 않아도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선크림 바르는 걸 좀 귀찮아 하셔서 보통 날씨가 좀 흐리거나 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는 날에는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외선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자외선 A라는 놈이 있어요. 이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 노화를 유발하고
피부를 칙칙하고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대표적인 자외선인데 굉장히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없이 우리 피부에 항상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눈이 온다고 해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자외선 A를 차단할 수 있는 선크림,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는 PA 지수거든요. 그래서 항상 PA 지수를 체크를 해서 PA 지수가 높은 선크림은 날씨에 관계없이 항상 바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자외선 A는 실내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창문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실내에 있더라도 이 창가 위주의 햇살이 들어오는 위치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항상 자외선 A만큼은 잘 차단할 수 있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피부에 좋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주름만 생기는 습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피부에 좋다고 알고 있는 습관 중에 사실은 피부에 독이 되는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각질 제거를 꼽고 싶은데요. 얼굴에 각질이 생긴다고, 각질 때문에 화장이 뜬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분들이 계세요. 각질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하게 각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 피부 장벽 또한 같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각질은 억지로 제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간단한 각질, 가벼운 각질은 사실 보습제만 충분히 잘 발라도 가볍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 것 강조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내가 각질을 꼭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각질을 없애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특히 피부가 평소 민감하고 각질을 좀 제거하기 어려운 피부라고 한다면은 파하 같이 좀 순한 성분의 각질 제거제를 이용해서 한 주 1회 내지 2회 이내로만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얼굴에 막 이제 블랙헤드가 생기고 막 모공을 청소하겠다고 코팩 같은 거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코팩을 쓰고 나면은 뭔가 깨끗하게 피지나 블랙헤드가 제거가 되니까 되게 희열을 느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막 코팩을 하고 계시는데 코팩이야말로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코팩은 굉장히 접착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공 안에 있는 피지나 노폐물까지 싹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강한 접착력은 이러한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피부 장벽의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했을 때야 괜찮을 수가 있어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적인 피부 장벽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 작아지겠다고 이 코팩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모공이 늘어나고 블랙헤드가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코팩만큼은 반드시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경락 마사지 같은 거 이제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얼굴에 특히 자주 붓는 분들, 밤에 뭐 야식을 먹었다거나 뭐 술을 먹고 난 다음 날에 얼굴에 붓기가 생겼다고 해서 아침마다 막 괄사 마사지로 막 마사지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사지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지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피부 마찰이 피부 노화를 더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사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너무 얼굴이 부어서 좀 붓기를 빼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만 부드럽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오랫동안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빠르게 붓기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일 1팩이죠. 마스크팩이 피부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매일 하면 피부가 점점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1일 1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 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피부에 노출이 되면 피부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스크팩 안에는 유효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향기를 내기 위한 향료 같은 것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스크팩의 어떤 제형을 만들기 위한 점증제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기도 한데, 결국 일반적인 크림이나 일반적인 보습제에 비해서 마스크팩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의 함량이나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너무 과도한 유분기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분들이 뭔가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또 오래 붙여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스크팩이 비싸니까 이거 오랫동안 붙여두어야 피부로 싹 다 성분들이 흡수되겠지 해가지고 한 30분 막 1시간째 붙여두고, 혹은 아예 붙인 상태로 막 잠에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흡수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스크팩이 싹 다 마르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피부에 있는 수분을 거꾸로 마스크팩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은 그 권장 사용 시간을 꼭 지켜주는 것이 좋아요.
이제 보통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스크팩마다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은 그 뒤에 권장하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장 시간을 넘겨서 붙여두지는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러닝, 뭐 테니스, 뭐 수영, 뭐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운동 자체는 사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도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을 하고 피부를 더 생기 있고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도 더 도움이 되죠. 하지만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거나 피부에 열감이 너무 심하게 돋는다거나 혹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한다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가 더 민감해지거나 피부에 홍조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으로 인해서 또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피부에 독이 될 수가 있겠죠. 항상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피부 상태를 나빠지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정도의 과한 운동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도 주기적으로 콜라겐을 섭취하시나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새 대중화가 되어 있고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콜라겐을 먹으면 도움이 되냐, 콜라겐을 추천해 달라, 원장님은 드시냐 이런 질문들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이제 먹어본 적은 있는데 지금은 막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콜라겐에 대한 논란이 많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콜라겐을 먹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 콜라겐을 먹어서 손해볼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먹으면 좋으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루 권장량 이상의 콜라겐을 섭취한다고 해서 피부에 해롭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만큼 더 많이 먹는다고 피부가 더 좋아지느냐 그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콜라겐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오히려 영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섭취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하루 권장량 한 5에서 10g 정도의 콜라겐 펩타이드 정도 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콜라겐을 먹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결국 우리가 콜라겐을 먹는 이유는 이제 피부에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피부에 콜라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콜라겐이 피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에도 다 콜라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콜라겐이 피부로만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의 다른 영역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이런 먹는 콜라겐들이 피부로 이동한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피부의 주름을 개선한다거나 피부 노화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불충분한 입장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어떤 콜라겐을 신뢰해서 콜라겐을 믿고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먹는 것 자체가 손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섭취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콜라겐보다는 다른 건강보조제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성분 하나는 이 비타민 C예요. 아마 피부과 의사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무슨 영양제를 가장 1순위로 꼽느냐, 무슨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비타민 C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 C는 이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콜라겐 합성을 할 때도 비타민 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약간 피부가 칙칙할 때 이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피부 색소가 생기는데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과정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하나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막고 항산화 효과도 내고 피부도 깨끗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C를 꼭 섭취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만 하더라도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영양제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어떤 식단만 잘 갖춰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이제 만약 내가 채소는 잘 안 먹는다, 편식하는 분들 계시죠. 또 과일 잘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비타민 C를 꼭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생각보다 피부에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 비타민 D 결핍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이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면역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항원들, 외부에서 침입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방어해내는 1차 방어선이 바로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에는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이 잘 구동이 되고 있어야겠죠. 이럴 때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부를 이제 덮고 있는 각질 세포의 분화에 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 장벽이 예민하거나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을 때 이 비타민 D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인자이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를 꼭 추천하고 싶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에 가려움이 있거나 만성적인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꼭 비타민 D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메가3. 오메가3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죠. 보통 피부 때문에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고, 주로 이제 오메가3가 혈액순환, 이 심혈관 질환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오메가3의 항염 효과 때문인데, 오메가3를 먹으면 이 염증 반응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민감하고 항상 만성적인 염증이 피부에 있으신 분들은 이 오메가3도 꼭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의 섭취 형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메가도스도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요? 비타민C의 형태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음료 형태로 섭취해도 좋고, 가루 형태로 섭취해도 좋고, 형태보다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하루의 상한 섭취량이 2000mg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0mg 이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도 저는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는 이제 메가도즈라고 해서 아주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용법도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메가도즈에 대해서는 사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더 좋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작용 리스크가 크다 해서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분분한 영역이 메가도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메가도즈 복용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메가도즈를 복용하고 나서 뭔가 피부도 좋아지고, 뭔가 몸에 뭔가 힘도 더 생기는 것 같고, 기운도 더 나는 것 같고, 뭔가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메가도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메가도즈가 절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요로결석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 비타민C를 과량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메가도즈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금물이고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 번쯤 필요하다면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